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교정 문제에 있어서 넉점을 한번 소개한 바가 있죠. 오늘은 그 세부 사항으로서 4개의 법칙 중에서 우선 조전비에서 조전비에 대한 교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전비는 상당히 이 문장이 길어서 지금 한 과반을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이 조전비는 기원 후 2세기 중반에 글씨로서 예서가 거의 완성되는 시기에 대표적인 법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글씨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예서에 있어서도 많은 명첩들이 있습니다만은 누구가 보더라도 또는 말하더라도 예서에 있어서의 최고의 걸작 백미는 조전비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전비를 이해하면은 거의 예서의 98%, 99%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섬세하고 여성적인 글씨이고 글씨가 아주 우아해서 예서를 특히 조전비를 잘 써놓으면은 모든 예서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 교정에서 조전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재차 한번 조전비에 대한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는 다 못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6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예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서뿐만 아니고 모든 서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 기본입니다. 기본 필력입니다. 제가 앞서서 각 서체에 대한 기본 필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바 있죠. 그 점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철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뭐 예서뿐만 아닙니다. 기본 골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 골격이라는 것은 기필에 있어서 이렇게 역입이 돼 가지고 이렇게 90도보다도 가로역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기필에서 두 번째 꺾여지는 각도가 90도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서 90도보다 작으면 해서가 되고 90도보다 크면은 예서의 기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입이 이리 들어가서 이쪽 방향으로 붓이 한번 접어준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필을 아주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결과는 제대로 결과적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필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서는 가로획과 세로획 그리고 별획에 해당되는 위에서 이쪽으로 가는 별 이쪽으로 내려오는 책획 이 가장 이 네 개의 기본 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다시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가로획은 이 세로획을 그대로 눕혀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역시 기필도 이 첫 번째 각도가 중요하고 가로획도 이쪽에서 와서 첫 번째 기필의 각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벼력 이쪽으로 좌측 하단으로 가는 벼력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서 끝을 길게 빼주는 수 있고 말하자면은 전을 해서 방향을 살짝 도는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 꺾어서 절을 해서 빼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요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서에서의 이 벼력은 끝이 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되고 책획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상태로 나오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네 방향의 필액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예서에서의 가장 기본액은 이른바 한일자죠. 한일자는 이렇게 나와서 끝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서 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서에서의 기본 필획 한일자는 깊이를 아주 중요시 하면서 나머지 빼는 획은 여기서 절을 한번 해서 차차차차 빼가지고 끝을 아주 끝까지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파책이라고 하는데, 파책은 딴 예서에 비해서 이 파책은 상당히 완만하게 꺾여진다는 거예요. 장천비 같은 것은 굉장히 짧게 꺾입니다. 예기비도 비교적 꺾여 나오지만은 조전비에 비해서는 좀 짧은 편이죠. 그래서 이 책획을 할 때, 가로액이나 책획을 할 때 이것을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필획을 충실히 지켜서 대략 얼버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체를 전체를 통괄하더라도 이 조전비의 용필법 그리고 붓끝의 용필은 대단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 점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글자의 칸과 글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관계를 살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칸이 이렇게 있는데, 자, 글씨를 쓴 다음에 이 글씨의 좌변과 하단, 우단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이 칸의 중심은 이 가로 세로의 정중간이 여기가 칸의 중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글자의 중심은 지금 여기가 가 있어요. 이만큼의 편차가 난다는 거죠. 지금 이쪽이 엄청 많이 남았죠. 여기는 거의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여기서 이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씨가 우상단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글씨가 잘 쓰여 있더라도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눈이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눈이 한쪽으로 올라가 붙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상하다고 하겠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먼저 쓰기 전에 그 글씨의 중심이 어디인가 상하와 좌우를 살펴서 그 글씨의 중심, 뭐 사람으로 치면 이 배꼽선이 됩니다. 배꼽이 어디 오느냐를 잘 분별한 다음에 글씨를 써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딴 것도 다 역시 해보면은 좌로 갔느냐 우로 갔느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선자도 오른쪽으로 왔죠. 그죠? 야, 이 곡자도 보면은 좌우는 잘 됐는데 위로 치우치게 됐죠. 그런 관점에서 전체 글자를 외부 글씨를 칸을 질러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일단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는 제가 뭐 대체로 봐서 상하 좌우를 조금 10%씩 남구라 그랬죠. 예서인 경우는 옆으로 크기 때문에 상하 좌우를 고르게 남구기는 좀 그렇지만은 일단 전체 글씨를 봐서 상단에 남는 공간과 하단에 남는 공간이 균일하고 좌단과 우단이 비슷하게 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의 크기와 획의 길이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글자의 모양이 되겠죠. 글자의 모양은 보통 이제 서에서는 결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구는 짜임새입니다. 짜임새인데 이 서예라는 것은 그렇죠. 음악도 그렇지만 악보를 펴놓고 반주를 하듯이 악보 대신에 법첩을 펴놓고 그 획을 그대로 옮기는 거겠죠.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위치가 틀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옆에 건반을 치게 되면 음정이 이상하다는 거죠. 글씨도 마찬가지인 것이어서 그 필획을 하나 길이의 설정이나
굵기의 설정을 잘못해주면은 이상하게 보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세부적으로 다 16자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자만 한 서너 자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글씨를 쓸 때 어느 정도로 면밀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군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필입니다. 비교적 처음에는 기필이 잘 됐어요. 기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드러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지켜지고 있다 이 말이죠.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가로액뿐만 아니라 세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기필이 이렇게 잡혀 있죠. 이 기필이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내리 끊는 것은 이렇게 잡히고 가로 끊는 건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 점을 법초배는 조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 필액을 끊는데 큰 획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져요. 큰 획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작은 획에서 소홀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요런 아주 짧은 획 있죠. 요런 짧은 획. 그리고 가로획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가로획 있죠. 이런 데서는 잘 안 지킨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자, 요 보십시오. 요런 데 보면은 그냥 붓을 바로 갖다 대어 가지고 모양이 작은 획에서는 큰 획에서는 잘 지켜져요. 이런 것도 각도가 지금 안 맞아요. 큰 획에서는 잘 지켜지는데 이런 작은 획에 있어서 그 골격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획이든지 작은 획이든지 이 원칙뼈를 그대로 넣어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로획과 세로획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데는 잘 지켰지만은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이런 획에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안 지켜진 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데는 붓을 바로 갖다 댔어요. 자, 비교적 간단한 획인 요 경자를 한번 살펴서 이 획 전체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자의 위에 나릴이 있죠. 나릴이 있고 가로획이 있고 또 나릴이 있고 자글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요 사실 경자는 지금 한 획이 빠졌습니다. 책에는 보면은 요 부분이 깨져가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실제로는 벽경자는 여기에는 점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벽경자는 서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에가 입구가 되는 수도 있고 밑이 입구가 되는 수도 있고 여기에 획이 있는 수도 있고 어떤 해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너서 걸쳐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서의 경우는 보면은 대부분 완성기의 예서를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가 위에 점액이 하나 더 들어가가 있습니다. 요거는 틀린 글자다고 이래 보기는 곤란하지만은 예서의 전성기 시대의 많은 법첩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찍혀져 있어서 우리가 법첩을 보다가 마모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반드시 자전을 참고해서 딴 글자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날일자의 경우를 한 번만, 밑에도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위에 날일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모든 가로획과 여기는 지금 가로획과 세로획이 되어 있고 요쪽 두 개의 좌우에 찍혀진 점이 들어가 있는 글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 날일자의 경우는 뼈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획과 끝이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개지더라도 가로획을 그대로 겹쳐야 됩니다. 끝까지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획이 이게 그대로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살이 붙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로획이 그대로 한 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획이 밑에도 역시 하나 걸쳐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끝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가다가
갑자기 든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역시 세로액, 점액에 가까운 세로액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일자의 예서에서 가장 특질적인 한일자가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파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중앙이 올라가면서 가늘어지고 다시 뒤로 오면서 굵어지고 다시 차차차차 끝을 빼는 거죠. 그럼 살이 붙으면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와 역시 똑같은 뼈로 해서 요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글소가 있죠. 자글소자라는 것은 본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만은 중간에 세로액을 하나 끊고 왼쪽에 파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벼렉과 파책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점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점액을 하는 방법은 그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조전비의 경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에 세로액이 짧게 들어가고 좌우에 들어가는 점액이 점액이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우측의 것은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바로 마감하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액 중에서 이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첩에 표현된 그 의도를 잘 읽어서 그 피력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경자의 경우는 보면은 왼쪽에는 시작이 뾰족한 거로 봐서 이렇게 쓰고 우측은 요거를 설정을 해서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뼈를 정확하게 시작이 뾰족하고 끝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서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서의 경우, 이 경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로 세로액이 거의 뭐 80% 차지합니다. 이 짧은 가로 세로액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한일자 파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획이 이 획입니다. 이 주획입니다. 예서에서는 이 파책이 글자마다 최소한 없는 글자의 구조도 있습니다만은 한 개씩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서 중에서도 초반기 예서에서는 이 가로획이나 책획이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2세기 중반에 오게 되면은 가로획이나 파책 중에서 이 길게 빠지는 이 파책이 한 개로 남게 되고 나머지는 쇠락해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비에서는 보면은 파책이 두 개가 나 있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세력이 약화되어 있어서 거의 파책이 완성 단계에 있는 법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 부분 글씨와 피력을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소홀히 했느냐를 본인이 잘 살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피력이 근본이 이 네 가지 피력 요소 중에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살펴서 특히 시작 머리를 정확하게 하고 끝도 마무리를 짓는데 붓끝이 빠질 때까지 확실하게 세심하게 피력을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뭐 한자만 보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글자 한자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모든 글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한자 다 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엄청 걸릴 것이고 한자에서 그 정확한 점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글자에서도 거의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글자의 근본 피력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조금씩 접근을 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오다가 이런 붓것은 오다가 그냥 들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조전비에는 이래 오다가 대강 버무리는 이런 획은 없습니다. 끝이 뭉쳐지든지 아니면 빼든지 두 개 중에 분명히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획은 이렇게 와서
완전히 뭉쳐져가 있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어요.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빼야 되는데 오다가 갑자기 탁 떨어졌잖아요. 이런 거는 곤란하죠. 자, 그래서 자자의 경우는 이렇게 와서 눌러서 이거는 길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법조에서는 이걸 이렇게 뭉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피렉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의 벼렉 방향으로 가는 피렉은 이 의사를 분명히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획도 마찬가지고 이 뭉쳤죠. 뭉쳐주고 빼주고 이것도 뭉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죠. 이 획, 그죠? 이 획, 붓끝을 정확하게 놀려서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구사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점을 착안해서 내리꺾기 획이 짧은 내리꺾기 있죠. 이런 거 여기서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죠. 이 작은 세로액에 거의 골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굵기나 길이는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포개지는 획과 획이 포개지는 특히 입구자에 있어서 획과 획이 포개지는 것은 포개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건너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언젠가는 피렉이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전비를 써 나갈 때 가로액과 세로액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아주 엄격하게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글씨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그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 봐서 글자가 오자나 탈자가 피렉이 잘못 그어지거나 이래서 틀리게 되는 글자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경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틀려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틀리는 점만 제가 문제점이 되는 점만을 내가 지적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군자는 여기에 파책이 나는 법석도 있어요. 근데 관습적으로 파책을 내지 않는 글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책이 안 난 것이고요. 휘자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가로액이 이렇게 나가는데도 파책이 없죠. 지금 파책이 빠진 겁니다. 실제로 책에 보면은 여기에 파책이 짧지만은 글자의 구조상 이게 파책을 길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빠졌죠. 틀린 글자는 아니지만 예서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책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한 획 빠졌다 그랬죠. 여기에 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돈자는 틀린 글자는 아니지만은 돈자는 이렇게 해서 입구 밑에 아들자로 쓰기도 하고요. 요 입구 대신에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렇게 쓰기 때문에 요 구조는 전서의 구조에서 나온 것이고, 전서에서 예서를 거쳐가 해서에서 입구로 전락이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서는 지금 요 전서와 해서 구조에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끊는 것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어서 이 가로액은 밑에 아들자자에 해당되는 피렉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가로액을 끊어놓고 다시 붓을 댄 듯해요. 그래서 획을 쓸 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것을 같은 흐름을 받아서 아들자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전서와 예서와 해서의 흐름을 알아야 이해하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조전비에는 보면 여기 작은 파책으로 나와 있는데, 조전비에서는 거의 완성된 서체를 하더라도 전서의 예서의 외서가 아주 부분적으로 아직 조금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부분에 나오는데, 이쪽이 아주 작은 파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뒤로 오면서 이것이 파책이 딴 그 조전비의 딴 부분에서 불화변을 다 찾아보면은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요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요렇게 나중에는 그냥 파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전비의 초반기에서의 문제점이긴 하지만 파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핵이 이렇게 교차돼서는 곤란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교차되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야자에서는 책에도 그 유사하기는 나오는데 특히 이 두 번째 핵인 이 핵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쓰다가 보면 붓을 우측을 이렇게 해서 붓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높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이 우측 어깨에 있는 글꼴이나 야자를 보게 되면은 일부러 올린 것이 아니고 쓰다 보면은 조금씩 우측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어서 이 획과 이 획은 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요 획과 요 획은 거의 같은 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은 이 이끼 야자의 우측 어깨를 조전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의식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자는 문제 없어요. 선자도 큰 문제 없이 자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도 뭐 큰 문제 없고 조전비는 이쪽 부분이 깨져 가지고 주자가 여기에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깨진 것인지 이렇게 된 것인지 뭐 어떻게 된 것이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전이나 딴 법첩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 글꼴이 어느 것이 맞느냐를 봐야 돼요. 주자의 경우는 전서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전서에는 이 잔언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초반기 예서에서는 이것이 내려오는 예서도 드물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2세기 중반쯤 와서 예서가 완성된 단계에서는 이것이 거의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서의 잔언이 남아서 이 걸쳐오다가 예서에서 걸쳐지다가 전성기 예서에 와서는 완성기에 와서는 이게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 깨진 것을 항상 자전을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서를 하다 보면 예서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예서를 사용하던 그 비가 보존이 잘못돼서 상당히 마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그 시대의 다른 자료들을 비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에 각종 법첩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러한 점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서체자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체자전이라는 게 있어서 이 자전이라는 것은 글꼴을 모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오체대자전에서 아주 큰 책이 있죠. 그 책 정도는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체자전을 한 권 구해서 그 서체자전을 뒤져서 그 법첩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시대의 글꼴의 자획의 부분적인 필획의 특징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씨 공부하는 경우를 보면 이거 찾는다는 게 이게 참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책도 없고 막 귀찮다,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회피하면서 깨끗하게 써놓은 글씨 없느냐 이렇게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배우는 선생한테 그 체본이라는 걸 받게 돼요. 이 깨진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해주면은 그 체본을 보고 글씨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에는
진도가 잘 나가고 고민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돼 가지고 글자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씌어진 그런 체본이나 딴 사람의 작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직접 법첩을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마모나 손상이 된 경우는 스스로 자전을 뒤져서 대조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차차차 깨진 부분이 눈에 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서를 할 때 글씨를 누가 많이 쓰냐, 일정 시간에 누가 많이 쓰느냐를 시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쓰느냐를 다투는 경기도 없습니다. 딴 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많이 하느냐, 누가 빨리 쓰냐, 이런 것은 있겠지만 서예 세계에서는 많이 쓰고 빨리 쓰고 하는 시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천천히 써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임서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빨리 쓰기, 많이 쓰기, 아무 사실 서에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천천히 쓰기, 정확하게 쓰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숙달되면 빨리 쓰게 되고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조전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임서를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사자성어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자성어는 보면 우리가 잘 음미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많죠. 사자성어 중에서는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호안우보입니다. 호안우보. 호자는 범호자고 안자는 눈안자죠. 그리고 소우자에 그럼 보자입니다. 호안우보. 그러니까 호랑이의 눈, 그죠? 호랑이의 눈과 소의 발걸음이란 뜻입니다. 호랑이가 사냥을 하고 먹잇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쉴 때는 이렇게 멍청해 있지만 호랑이가 이렇게 먹이를 사냥하고 할 때는 보면 눈이 달라집니다. 아주 정신을 집중하죠. 그래서 눈에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아주 철저하게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죠. 그리고 소가 걸음을 걸을 때 어떻습니까? 소는 덩치는 엄청 큰데 크기 때문에 걸음이 천천히 걷죠. 말에 비해서. 그래서 천천히 걷는 발걸음이라는 뜻이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법첩을 볼 때는 호랑이가 사냥을 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글씨를 쓰고 연습을 할 때는 바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쓰라는 것으로 우리는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쓰면 소홀해지고 많이 쓰면 종이만 낭비하고 먹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일수록, 초보일수록 글씨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고 쓸 때는 정확하게 천천히 써서 필력의 운필과 자형을 파악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법첩이든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소홀하게 되면은 아무리
글씨를 많이 쓰고 오래 썼다 하더라도 글씨에 허점이 잡혀지게 됩니다. 자, 한정된 시간이고 해서 많은 글씨를 부분적으로 다 체크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한두 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모든 법첩을 쓰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